자, 1분 후에 유별나지만 특별한 밤, 유별난 밤이 시작이 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예,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그리고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거리 두기를 하고 착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 마스크 착용은 반드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 유별난 밤이 시작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2021년 올해 첫 유별난 밤 진행을 맡은 진행자 정아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유별난 밤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사전 신청을 받았습니다. 사전에 무려 250여 분 가까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보니까 현장에는 저희가 채 20명도 안 되는 분들밖에 초대를 할 수 없는 점 대단히 양해 말씀을 구하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유튜브 실시간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현장에서 함께 참여하시든 또 유튜브로 참여하시든 어쨌든 오늘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울산대학교와 함께 창업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창업 문화를 활성화하고자 유별나지만 특별한 이 창업 토크쇼 유별난 밤을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유별난 밤은요, 가장 먼저 유별난 특강, 그리고 유별난 토크, 유별난 소통 이렇게 세 가지의 세션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가장 먼저 유별난 특강에서는요. 36만 구독자를 보유한 스타트업 인터뷰 전문 유튜버시죠. 태용님께서 직접 만났던 성공한 창업가들의 공통점과 또 성장하는 스타트업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유별난 토크에서는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5개의 스타트업 사례와 질문을 통해서 실제로 현직에서 투자자로 활동하시는 분들께 조금은 직설적이고 정말 속 시원한 그런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유별난 소통에서는 다양한 지원 사업 정보를 전달해 드릴 거고요. 뭔가 이 유별난 밤의 대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럭키드로우 이벤트의 시간을 가져본 후에 행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유별난 밤은요, 유튜브 실시간으로 송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장에서는 울산대학교 안에 위치한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마루 180에서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행사를 관람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요.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도 같이 참여를 해주셔야 돼요. 자, 럭키드로우 이벤트에 정말 핫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선물 안내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등이 다이슨 공기청정기 한 분께 드릴 거고요. 자, 2등이 무선 충전이 가능한 에어팟 2세대 한 분께 선물을 또 준비했습니다. 자, 그리고 3등이 아웃백 5만 원 상당의 외식 상품권 3분께 추첨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별난 특강과 또 유별난 토크를 함께 해주신 후에 오늘 행사에 대한 저희가 만족도 조사 링크를 유튜브 창에 띄울 거거든요. 그 창을 클릭하셔서 직접 만족도 조사에 응해 주셔야 추첨이 이루어진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즉석에서 추첨해서 당첨되신 분들께는 실시간으로 전화 통화를 드릴 겁니다. 전화를 받아주셔야 또 선물 수령이 가능한 점까지 말씀을 드리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중간중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 함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유별난 밤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울산대학교 창업지원단 한인섭 단장님을 모시고 저희 인사 말씀을 한번 들어볼 건데요. 단장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유별나지만 특별한 밤, 유별난 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특히 이렇게 계절이 울산대학교가 가장 아름다운 계절에 여러분이 오셨는데 실내의 공간이지만 또 바깥의 공간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학교 공간이 지금 아름다워서 TV 드라마를 지금 현재 촬영하고 있는 그 촬영 현장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에서 여러분 이렇게 창업을 하신 분들이 이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이렇게 마련하여 주신 창조경제혁신센터라든가 지자체의 도움을 저희가 받아서 이렇게 행사를 하게 된 걸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이런 자리에서 서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서로 연결하는 부분도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여러분들이 기꺼이 즐겁게 지내시기를 바라고 또 이렇게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인섭 단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짜 울산대학교에 들어와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돌아가시는 길에 현장에 계신 분들은 약간 그 캠퍼스 느낌도 함께 여유롭게 구경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별난 밤 첫 번째 순서죠. 유별난 특강인데요. 행사 시작 전에 이분을 보고 많은 분들이 정말 팬입니다. 명함 교환을 하시면서 사진 한 장 찍을 수 있을까요? 이런 모습을 보고 인기를 실감했습니다. 스타트업계의 스타라고 말씀을 해주시던데요. 스타트업 인터뷰 전문 유튜버시죠. 태용님. 지금은 채널을 확장시켜서 채널 2호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유튜버 태용님 바로 모셔볼까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민망하게 잘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네, 저는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2호라는 채널로 이제 전 세계 혁신가 분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주제는 15분으로 하기에는 되게 짧은 주제인 것 같아요. 이제 성장하는 스타트업들의 특징인데, 사실 어떤 스타트업이 성공하냐 이런 것들 연구 논문도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냥 제 경험에 비춰가지고 그냥 하더라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소개를 좀 드리자면은 마이크가 2개입니다. 라이브 방송을 위해. 네. 이게 포인터가 안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네, 방송사고입니다. 네. 포인터가 네. 잠시. 네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를 치면은 넘겨주세요. 네. 네, 이게 라이브의 묘미입니다. 저희 채널에 오시면은 네, 정말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나 존경할 만한 배달의 민족 그리고 토스, 배틀그라운드, 카카오 이런 회사를 이제 창업하신 분들과 이제 그 회사에 투자를 하신 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한국인이 아닌 그 외국인 기업인데 유니콘 기업이 된 노션 같은 기업부터 대만 스타트업 등 이제 다양한 기업들의 이야기를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터뷰 위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네, 네, 인터뷰 위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오늘처럼 이제 다양한 스타트업의 조직문화에 관한 강의 콘텐츠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스타트업 드라마
같은 거에 대해서 이제 실제 스타트업의 리뷰를 해본다. 이런 다양한 콘텐츠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제 좀 백그라운드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제가 뭐 갑자기 막 어느 날 이렇게 뿅 하고 유튜브 채널을 만든 거는 아니고요. 이제 저는 90년생이고요. 23살 때부터 창업을 했어요. 23살 때부터 했으니까 꽤 오래 했죠. 네. 군대 전역하자마자 이제 대학교 창업 동아리에 들어가서 이제 아트쉐어라는 회사를 이제 공동 창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핀터레스트 이런 SNS 플랫폼이 한창 뜨고 있을 때 예술가들을 위한 SNS를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창업을 했는데 창업을 하다가 이제 SNS는 잘 안 되고 이제 수익 모델 중 하나인 이제 작품 좋아요를 많이 누르면 이걸 이제 폰 케이스 가방으로 만들어 파는 그 모델이 돈이 됐어요. 그래서 IT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IT는 접고 이제 브랜드 회사로 이제 잘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C랩 지금 한 13기 뭐 이런 것 같은데 제가 C랩 2기로 와가지고 이제 대구 쪽에서도 좀 생활을 했었고 그때 이제 작게 투자 유치도 하고 하면서 회사 성장 경험을 좀 해볼 수 있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회사는 지금도 잘 남아있고 이제 한 매출 100억씩 하는 그런 회사로 잘 성장을 해서 약간 하나의 소기의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창업은 그래도 뭐 괜찮았다. 두 번째 창업인데 첫 창업이 이제 연매출이 한 20억 정도를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 뭔가 좀 더 큰 창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이제 약간 젊은 나이에 뭔가 나는 이제 공동 창업자들 이제 둘이랑 같이 이제 셋이서 첫 창업을 했었는데 뭔가 혼자서 하면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나 이런 자파류로는 큰 회사를 만들 수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약간 좀 처음에 잘 되면은 이런 오만함이 깃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약간 좀 건방진 게 있었고 뭐 창업경진대회 이런 데 나가서 막 상도 많이 타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한창 뽕에 취해 있을 때 이제 코스피에 상장돼 있는 이 영보화학이라는 이제 회사에서 한 1억 6천 정도 이제 R&D와 이제 자본을 투자를 해줄 테니까 같이 소비재 가구 시장을 진출해 보자라고 해서 약간 조인트 벤처 같은 거를 만들게 됩니다. 그때 이 가구 브랜드를 창업을 하게 됐고 처음으로 이제 정부 지원 사업 뭐 산학협력단 뭐 이런 뭐 한 6천만 원 뭐 이렇게 받아가지고 한 2억 정도를 들고 이제 창업을 했는데 완전히 쫄딱 망했습니다. 네, 완전히 쫄딱 망하고 이제 대학교 복학을 하면서 졸업할 때까지 저 가구들을 땡처리하면서 다녔어요. 이런 이력이 있고, 근데 이 땡처리를 하면서 이 창업도 병인 것 같아요. 이제 학교 캠퍼스로 돌아오니까 이제 수업을 듣는데 제가 뭘 듣겠어요? 이제 막 창업론 이런 거 듣겠죠. 그러면 이제 개발자 친구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땡처리를 하는 와중에 우리 뭐 어플리케이션 만들어보자 이러면서 뭐 도도 포인트 이런 적립 앱들이 막 한창 뜰 때 쿠폰 앱 같은 거 런칭을 했는데 뭐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콘텐츠 여러 가지 앱들을 출시를 했는데 졸업할 때까지 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가 이제 유튜브 하기 전에 이 앱 홍보를 하려고 영상 콘텐츠를 몇 개 만들어 봤었어요. 그래서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고 모든 학기를 마치고 나서 모든 이제 서비스도 좀 잘 안 됐고 팀이 깨지는 과정이 이제 아름답지 않아요. 이제 한 23살, 뭐 25살 이때 이렇게 창업을 하면은 애들이 뭐 취업 걱정 이런 것들을 별로 안 할 때이기 때문에 그냥 헝그리해도 일을 열심히 하는데 한 28살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하나 둘씩 팀원들이 이제 대기업에 취업이 되고 이러면은 이제 자연 소멸이 되고 이제 막 서로 쌈박질을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20대 후반부터는 돈을 꼭 벌어야 창업이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나름대로 이제 빚도 조금 있고 이런 때 좀 억울하더라고요. 이제 저도 뭔가 창업을 한번 더 해볼까 그리고 아니면 나도 취업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있는 돈을 다 들고 뭔가 실리콘밸리 미국 한번 가서 그냥 멋진 사람들 좀 만나고 이제 그러면서 좋은 얘기도 듣고 다음 진로를 결정해보자라고 해서 미국으로 날아갔습니다. 미국으로 날아가서 이제 평소에 선망했던
뭐 페이스북, 뭐 애플, 픽사, 구글 뭐 이런 데 다 가보고 다니는 이제 직장인들도 만나고 현지 창업가들도 만나면서 이야기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미국을 처음 갔었는데 처음 간 것 같고 뭐 아는 사람도 없었는데 뭐 한인회 뭐 이런 것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막 같이 막 술도 먹고 이러면서 어울렸습니다. 그때 찍은 영상이 이제 잘 히트를 치면서 우연찮게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됐고 원래 생각은 크리에이터 생활을 하다가 또 다른 창업을 해보자 이런 생각이었는데 되게 적성에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시대가 스타트업 시대로 흐르고 있고 그리고 유명한 스타트업 CEO들이 또 구독자라고 막 연락도 오고 하니까 그럼 이제 CEO들을 찍어보자 하면서 이제 발전을 해오고 이게 개인 크리에이터에서 이제 팀이 되고 이제 콘텐츠 스타트업이 돼서 이제 최근에 투자 유치도 받고 이렇게 성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되게 한 9년 정도의 9년 정도의 일을 굉장히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저도 꽤 긴 시간이 있었으니까 저랑 같이 시작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비슷한 시기에 시작을 했는데 저보다 훨씬 잘 된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성공한 분들을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 중에 한 명일 것 같아요. 이제 하는 일이 이렇다 보니까. 그래서 성공한 스타트업과 나는 무엇이 달랐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가 달라요. 기본적으로. 근데 시간 관계상 딱 한 개 정도 이야기를 하자면 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거 뭐 너무 유명한 말이긴 한데 이제 태풍이 불면 돼지도 난다. 이제 샤오미 이제 회장인 뭐 레이준이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인데 이게 뭐 그냥 시장을 잘 골라야 된다. 뭐 성장하는 시장, 뭐 큰 시장을 잘 골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문제를 해결하면 성장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이제 나만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이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믿음, 어떤 경향성에 대한 믿음 같은 거를 갖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되게 잘 됐구나라는 사실을 좀 발견을 할 수 있었어요. 조금 더 예를 좀 들어볼게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지은 건데 미션과 이제 파도, 어떤 경향성, 그리고 이제 똑똑한 방법. 그러니까 우리의 미션은 무엇인가? 이제 실제 그 세상은 오고 있는가? 내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굳이 내가 아니더라도 그 세상이 오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그 세상을 만드는데 나는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이런 프레임워크에 되게 잘 들어맞는 스타트업들이 잘 됐다라는 거를 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좀 세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저랑 친분이 있는 스타트업 2개와 그리고 친분이 없지만 그냥 뭐 뻔한 예시 하나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집이라는 스타트업 너무 유명하죠. 제가 첫 번째 창업인 아트쉐어 있을 때 이 대표님이 옆 사무실이었어요. 옆 사무실이었고 그때는 그 스마트 쓰레기통을 파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이큐브랩이라는 스타트업의 파운더였는데 이제 거기서 나는 코파운더였어요. 그래서 나는 이 문제보다 좀 인테리어에 관한 문제를 풀고 싶어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언젠가는 개개인이 이제 한국 사람들도 다 아파트 주거 문화에서 그 집들이 다 뭐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뭐 인테리어도 비슷하게 하고 사는데 그냥 외국 사람들처럼 자기 취향이 묻은 집들을 갖고 사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이 오늘의 집이라는 회사가 사실 잘 되기 시작한 지가 2년이 채 안 됩니다. 요새 너무 핫한 뭐 유니콘 기업에 이제 올라갈 거다 이러지만 보면은 미션은 누구나 예쁜 집에 살 수 있도록 하겠다. 어떤 이제 세상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가. MZ 세대들이 자신의 공간을 좀 꾸미고 공유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방법은 인테리어 공유 커뮤니티 기반의 커머스를 구축하면 우린 돈이 잘 될 것 같아. 라고 프레임워크를 세우고 열심히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오늘의 집 대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의 집이 이제 8년차 스타트업입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 존버를 한 거죠. 2013년도에 창업을 했고 이 투자 이력을 보면은 이 시드를 3번을 받았어요.
그리고 시리즈 B를 2번 받고 이제 시리즈 C에서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면서 이제 수천억대 기업으로 올라설 수가 있었는데 시드를 3번 받았다는 거는 정말 절박하게 버텼다는 뜻이죠. 그 시드 3번 받으면은 지분 희석이 엄청나게 많이 될 거고 이제 누구나 내 사업은 대박이 날 것 같은데 그거를 시드 단계 라운드로 태워간다는 건 엄청난 고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끄덕끄덕 하시는데 시드를 3번 받고 시리즈 B 2번 받고 존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업 전에 이제 주목받는 스타트업의 코파운더였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오늘의 집은 이제 창업 이래 미션이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년을 사업을 했는데 한 6년째부터 빛을 보기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세상이 내가 원하는 세상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잘 버틴 거죠. 다른 예를 좀 들어볼게요. 이제 왓챠 같은 경우에도 이건 뭐 같이 있었던 건물 뭐 이런 겁니다. 왓챠 같은 경우에 이제 미션이 왓챠가 굉장히 오래된 기업입니다. 이걸 이제 뭐 스타트업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럴 정도로 이제 10년 차 기업이에요. 엄청 오래됐죠. 이제 OTT 스타트업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지는 3년이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개인화된 콘텐츠를 통해 이제 다름이 인정받고 다양한 세상을 만들자라는 멋진 미션을 세우고 창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 미션을 향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데이터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그리고 추천 기술이 발전을 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을 한다면은 언젠가 모든 사람이 개인화된 콘텐츠를 즐기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첫 시작으로는 영화 별점 모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요새는 이제 뭐 책 별점, 음악 별점 이런 거 모으고 좀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왓챠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는 게 있다면 이제 10년차 스타트업이다. 그리고 한국에서 아마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는 스타트업일 것 같아요. 창업 초기 때는 별점 모으는 걸 어떻게 수익 모델을 만들 거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아마 10년째 제가 볼 때 뭐 흑자 안 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2014년도에 OTT 론칭할 때 제가 어쩌다가 이제 그 OTT 론칭 기자 간다면 같이 가게 됐었는데, 넷플릭스가 뭐 한국에 들어오면 망할 거다라고 하면서 거의 약간 비난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죠. 그렇지만 창업 이래 미션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고, 나름대로 넷플릭스와 다른 방향으로 이제 차별화를 해나가면서 이제 다양한 이 추천 기술이라는 코어를 가지고 다양한 확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이제 한국 유튜버들과 같이 콘텐츠를 만들고 넷플릭스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나가면서 이제 회사를 키워나가고 있죠. 아마존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와 관련돼서 세상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믿는 게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아마존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겠다로 시작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제 스타트업은 뭐 문제 해결이다. 그냥 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 같진 않아요. 이제 제프 베조스 스토리를 보면은 그냥 컨설팅 일을 하고 있는데 인터넷 사용자가 엄청나게 빨리 늘고 있는 데이터를 보고 이제 뭘 하면은 돈이 될까 생각을 했는데 가장 큰 시장은 커머스지. 온라인에 커머스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한 다음에 가장 불편한 게 무엇일까? 그래서 책부터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전략적인 접근이지만 그때 당시 아마존을 창업했을 당시 94년도일 거예요 아마. 인터넷을 그렇게 많이 쓰는 사람이 없었고 그 데이터는 많지 않았을 텐데 그 경향성에 주목을 한 거죠. 10년 뒤, 20년 뒤에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을 쓰기 시작을 할 것이다 라는 경향성을 믿고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회사고 적자 기업으로 이제 존버를 하면서 창업 이래 미션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라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이제 창업을 시작하시는 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 같은 게 있다면 이런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타겟팅한 시장이나 아이템은 바뀔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도 많이들 저도 사업을 하면서 바뀌었고, 근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흔들리지 않고 좀 장기간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기업가로서 나만의 미션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흐름에 대한 경향성을 믿고 존버를 하면서 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할 수 있는 사업을 찾는 것이
초기 스타트업한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프로덕트 마켓 핏, 사용자 검증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정말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걸 찾는 게 1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흐름이 향하는 방향을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청년 창업을 하면은 사실 막 의욕이 넘치잖아요. 아, 저건 문제야. 이거는 해결해야 돼. 근데 이거 내가 해결하고 싶은 것과 세상의 흐름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혼자 세상을 바꿀 수 없고 어느 방향으로 바뀌는 거에 내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회사들이 잘 됐구나라는 걸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존버를 하면서 타이밍이 왔을 때 놓치지 말자. 이런 이야기도 드리고 싶고 조급해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영을 하려면 조급해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비슷한 또래 창업가들 만나면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리잖아요. 이제 저희 채널에서도 막 몇백억 투자 받았다, 누구 돈 벌었다, 막 이런 이야기 나오고 이제 막 직원들도 어디 회사에서 좋은 오퍼가 온다라고 하면서 이제 흔들리는데 이제 창업자는 같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조급해하지 말고 이제 때를 기다리고 그 방향을 향해 잘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남의 스타트업과 비교하지 말자. 그리고 나의 길과 나의 성공 법칙은 나만이 만드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창업가분들하고 막 술자리 하는데 이게 투자자 시각에서는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이제 큰 시장 골라야 된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거를 골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근데 실제 창업이란 그렇게 일어나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에 내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기여를 할 수 있고 세상이 이렇게 바뀌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창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창업가가 맞이할 수 있는 가장 큰 운은 내가 관심 가진 문제가 우연찮게 엄청나게 큰 시장이었고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었으면은 그거는 엄청난 운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너무 복잡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자신의 업을 찾아서 좀 꿋꿋이 나아가시면은 오히려 큰 성취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희도 그렇습니다. 이제 개인 크리에이터로 시작을 해서 모든 사람이 창업가가 될 수 있게 하자라는 미션을 가지고 이제 개발팀 꾸리고 이제 울산 제주도 상관없이 이제 뛰어난 창업가들과 이야기 나누고 고민 상담도 하고 난 이렇게 성장했다, 이런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들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근데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은 좀 더 잘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토크 프로그램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펼쳐주신 우리 유튜버 태용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야, 정말 자신의 힘든 스토리도 있었고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유쾌하게 풀어내 주셨습니다. 자, 유튜브를 통해서도 우리 체리 아이스크림님께서 오늘의 집도 스타트업이군요. 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왓챠도 엄청 오래되었네요. 유수진님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자, 유익한 특강을 전해주신 태용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드렸고 저희가 일부 무대 정리를 한 후에 다시 이 자리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를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저희 럭키드로우 이벤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유별난 토크 종료가 된 후에 오늘 행사에 대한 만족도 조사 링크 주소가 화면에 띄워집니다. 링크 접속을 통해서 간단한 만족도 조사에 응해 주시면요. 1등이 다이슨 공기청정기 한 분을 뽑을 거고요. 그리고 2등이 무선 충전이 가능한 에어팟 2세대 한 분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등은 아웃백 5만 원 외식 상품권 3분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이 토크 종료 후에 만족도 조사 링크를 띄워드릴 거니까 지금 참여해주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현장에 계신 분들도 유튜브 창 같이 띄워놓으시고 소리를 줄여주시고 이렇게 참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만족도 조사에 응해 주시면요. 제출해 주신 순서와 기입해 주신 전화번호를 바탕으로 추천 번호가 부여되는 방식입니다. QR코드를 인식하시거나 또 인터넷 창에 직접 링크 주소를 기입해서 접속하실 수 있고요. 가장 편한 방법은 유튜브 댓글창에 저희가 바로 접속하실 수 있도록 링크를 띄워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벤트는 즉석에서 시스템을 추첨해서 당첨되신 분들께 실시간으로 전화 통화를 드릴 예정이고요. 연락처 확인을 위해서 전화를 꼭 받아주셔야 상품을 드릴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 드립니다. 자, 이제 2부 순서 이제 준비가 대부분 된 것 같은데요. 저희 스타트업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게 될 텐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고민이 아마 돈, 자금과 관련된 그런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했는데요. 유별난 토크는 투자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5개의 스타트업을 순차적으로 영상으로 만나본 후에 투자와 관련된 각 스타트업의 고민에 대해서 현직 투자자분들께서 정말 솔직하고 때로는 직설적인 의견을 펼치면서 정보 교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크 진행을 위해서 태용님 다시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뒤에서 이제 인사를 나누긴 했지만 이제 짧게 본인 소개와 이제 지금 활동하고 계신 하우스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가 먼저 하게 되네요. 안녕하십니까. 시리즈 벤처스의 박춘상이라고 합니다. 제 억양에서부터 알겠지만 저는 보일경 중심에서 지역에서 스타트업 투자하고 있고 제가 2017년도 5월 달에 이제 스타트업 전문 투자사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하우스 나름대로는 제조업으로 유일한 아기 유니콘을 배출한 또 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디 배출하셨어요? 저희 자이언트 케미칼이라고 해서 네. 울산에 굉장히 크게 공장이 있고 화학 신소재 하는 팀인데 이 팀이 대전 이남에서도 유일하고 제조업으로도 유일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네. 2015년에 창업하셔서 벌써 17년에 창업했어요. 17년. 17년. 축하드립니다. 네. 아닙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벤트 엑셀 파트너스의 김윤미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바이오, 딥테크 분야 그리고 소셜 임팩트 이런 회사들을 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2019년 말에 설립을 해서 이번에 첫 번째 펀드를 이제 바이오 회사를 통해서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네. 저희 회사의 주력 분야는 바이오와 그리고 또 이제 IT 기반의 이제 딥테크 위주의 회사를 주로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스타트업을 투자하는 스타트업이시네요. 네, 어떻게 보면.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얼머스 인베스트먼트의 정지현이고요. 저희 얼머스 인베스트먼트도 설립된 지는 약 3년 정도 된 투자사고 실질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초기부터 이제 그 상장사까지 전 범위에 걸쳐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이제 저희는 일반 VC는 아니고 이제 신기술 금융 사업자입니다. 저희는 뭐 통상적으로는 이제 초기와 이제 중기, 후기 이 투자 비율은 한 2대 3대 5 정도로 해서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초기 투자부터 이제 상장사까지 대부분 다 투자를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자금은 한 3천억 정도 되고 현재도 이제 계속 그런 좀 스케일업 단계에서 초기부터 좀 이제 후속까지 같이 영위할 수 있는 이런 펀드를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투자사입니다. 네. 초기부터 네, 뒤까지. 그래서 저희는 아무래도 초기 투자는 이제 아무래도 일반 VC보다는 조금 비중은 좀 낮긴 한데 대신 이제 초기에 투자를 해서 좀 어느 정도 마일스톤 달성이나 이런 것이 잘 된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중기, 후기 그래서 사실 상장 때까지 지속적으로 저희가 팔로우를 하는 그런 투자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특정 영역에 제한되지 않고 초기부터 쭉 끌고 가는 독특한 파이프라인을 가진 네, 투자사. 맞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KB 인베스트먼트에서 왔습니다. 김일한이라고 하고요.
KB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 KB입니다. 예, 은행도 있고, 예, 증권도 있고, 뭐 우리 급여 통장도 있고, 뭐 종합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그룹이고요. 그 그룹에서 벤처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저희 회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 3년 정도 되셨다고 했는데 저희는 한 30년 된 것 같고요. 예, 뭐 오랜 업력에 또 있고 뭐 최근에는 이제 활발하게 저희도 펀드레이징 또 투자 활동하면서 그래도 국내에서는 좀 사이즈가 있는 그런 회사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도 뭐 초기부터 저희 뭐 팁스 과제부터 시작해서 뭐 저희는 뭐 마지막에 PE까지 쭉 여러 가지 많은 단계가 있으니까요. 각 단계별에서 좀 필요한 서비스가 필요하신 서비스 있으면 좀 찾아주시면 저희가 성심껏 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바이오 투자를 하고 있고요. 전공이 그쪽이라서 저는 다른 일반 스타트업에는 조금 지식이 약할 수도 있지만 일반론적인 얘기로서 뭐 좀 질문하시는 것들 성실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오늘 이렇게 다양한 이제 단계의 이제 투자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여서 이제 저도 되게 기쁜데요. 이제 오래된 그리고 내공이 있는 그런 투자사와 그리고 이제 투자자업을 하다 보면은 자기 하우스 차리는 게 또 이제 꿈이라고 하는데 하우스를 차리셔서 잘 키워나가고 계신 그런 분들과 함께 유별난 토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우리 회사 투자 받을 수 있을까요?인데 이게 사실 굉장히 일단은 뭐 앞서 가지고 좀 양해 말씀을 드리자면은 내가 볼 때는 별로인 것 같은데 이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매력적일 수가 있고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저희의 의견이 이제 이 회사의 어떤 가치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반영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근데 또 이제 솔직한 생각을 들어보는 것 또한 이제 귀하니까 이제 솔직하고 직설적인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이제 5개의 이제 엄선된 스타트업 대표님들과 대표님이 아파가지고 못 오신 그런 주요 멤버도 계신데요. 첫 번째 스타트업부터 한번 만나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제조업체의 비중이 상당한 GDP를 차지하고 있는 특별한 시장이고요. 초기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현지 기업들까지 타깃해서 비즈니스를 영위하면 충분한 시장에 대한 확보와 성장성이 담보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코로나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시장을 타깃해서 그에 걸맞은 비즈니스 모델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 베트남에서 화물 운송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코코넛 사일로 주식회사의 김승용입니다. 저희 코코넛 사일로는 베트남, 더 나아가서 동남아시아의 물류 비효율을 해결하는 화물차 중심의 종합 플랫폼 기업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사내 스타트업으로 출발을 해서 스핀오프를 한 기업입니다. 현재는 베트남 내에 별도의 법인 설립을 마치고 현지에서 플랫폼을 론칭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개발도상국 베트남 국가들의 경우에는 제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후행하는 인프라스트럭처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 따라서 화물 자체로 운송해야 되는 유분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기업형 물류사와 운수사들이 영위를 하고 있던 영역인데 플랫폼 비즈니스의 영역으로 전산화되는 실정이었고요. 해당 시장 내에서 베트남은 한국의 제조업체의 비중이 상당한 GDP를 차지하고 있는 특별한 시장이고요. 초기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현지 기업들까지 타깃해서 비즈니스를 영위하면 충분한 시장에 대한 확보와 성장성이 담보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코로나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시장을 타깃해서 그에 걸맞은 비즈니스 모델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 시장을 타깃하고 있는 화물차 정비 플랫폼 트럭닥터라는 애플리케이션을 론칭을 했습니다. 다임러 트럭 코리아와 협업을 해서 론칭을 한 플랫폼이고요. 화물차 기사분들을 위한 그리고 화물차 정비소를 타깃하는 서비스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시장에 있는 화물차 중심의 플랫폼 비즈니스를 열어간다라는 지향 과제를 갖고 출발을 한 기업이고요. 인근 접경에 있는 캄보디아, 라오스 그리고 태국까지 이어지는 인도차이나 반도를 아우를 수 있는 화물차 종합 플랫폼으로 성장하는 게 저희 기업이 지닌 비전이자 가치입니다. 국제적인 리스크가 있는 걸 알고 있다 보니까 개발도상국에 진출하는 스타트업으로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에도 투자할 의향이 있는지 투자자들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네. 네, 제가 말씀드리면 되나요? 네네. 소개 짤막하게 해주시고. 네. 네, 안녕하세요. 저 방금 영상으로 소개된 코코넛 사일로 주식회사 안강엽 이사라고 하고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저희 대표님이랑 이제 저랑 같이 이제 베트남에서 화물 운송하는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또 개발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이게 계속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려면 또 빠르게 백신을 맞는 게 또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예, 백신 맞고 이제 좀 집에서 대표님 요양을 하시는 관계로 제가 지금 대신 왔습니다. 예. 네, 부럽네요. 혹시 좀 어떤 게 좀 궁금한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영상에서 이제 뭐 얘기한 바와 같이 사실 이 해외 사업을 하는 스타트업들한테는 어떤 기존의 한국 스타트업들에게 투자하는 것과는 또 기준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들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둘째로는 다른 어떤 시드 투자, 그러니까 아까 태용님께서 이제 강연을 하실 때 말씀해주신 우리 그 오늘의 집 같은 경우에는 아까 시드 3번을 받으면서 이제 존버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존버의 과정에서 그 시드를 3번을 받는 동안 실제로는 뭐 지표라던가 KPI 달성이 굉장히 미흡해서 뭐 시드 단계로 그렇게 투자를 받았을 텐데 그런 기업들의 시드 투자를 하는 어떤 투자자들의 심리랄까 뭐 그런 기준이랄까 뭐 이런 게 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질문을 쪼개서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베트남에서 이제 화물 운송을 하는 이 플랫폼을 만드는 스타트업인데 이런 회사를 검토할 때 좀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시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먼저, 네, 마이크를 잡으시려고 하셔가지고, 네. 네.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글로벌 투자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실제로 많은 투자 집행하고 있고요. 실제 저희가 하는 건 물론 현지 투자지만 현지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사업하고 끝내면 시장은 전 세계 1%밖에 안 되잖아요. 당연히 저희 글로벌 가야 될 것 같고 특히 뭐 제가 속한 바이오에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그게 전반적인 스타트업의 목표가 됐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왜 투자를 받을 수 있는가요?라는 질문은 좀 이상한 질문인 것 같아요. 당연히 받으실 수 있고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제가 조금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으면서도 하는 거는 우리 현지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울산에 계시나요? 네, 말고 이제 현지 베트남에도 상주하는 인원들은 충분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네네, 지금 저희는 이제 한국이랑 베트남에 별도의 법인을 두고 100% 자회사로 이제 법인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 이제 실제로 운영을 하실 그 현장에서 가장 충실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조직을 잘 갖추시고 또 우리 본사와 네트워크를 잘 형성하시는 것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투자 안 할 이유는 없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면 이제 더 좋아한다라는 의견이었는데 또 그렇지만 또 이제 뭔가 이제 알면서도 좀 진짜 궁금한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뭐 IR을 도는데 그래도 이게 잘 안 되더라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또 질문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좀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뭐 사실 말해서 이게 국내에 있는 기업의 지표나 성과 같은 것들은 그 VC나 투자자들이 검증하기 굉장히 쉽잖아요. 진짜 정말 밀착해서 붙어서 이제 그 기업을 정말 파고 좀 더 뎁스 있게 좀 들어가면은 국내에 있는 어떤 사업 성과들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파악하기 쉬울 것 같은데 이제 만약에 베트남 사업을 한다라고 해서 막 어떤 투자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베트남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어떻게 면밀하게 막 파악을 해서 또 이렇게 또 밸류에이션을 하고 또 투자까지는 또 어떻게 갈지 뭐 이런 것들이 참 궁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걱정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혹시 관련돼서 오히려 그거를 좀 뭐라 해야 될까? 역으로 우리 회사가 그러한 것들을 좀 많이 알려줘야 생각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제가 만약에 이제 베트남 쪽 비즈니스나 스타트업 투자한다고 하면은 이 대표자가 과연 베트남 현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지 그리고 이런 생태계에서 얼마를 많이 알을지 그런 걸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그 시드 투자를 하는 것 쪽에 많이 알려주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시드 투자는 지표보다는 아무래도 기획력이라든지 대표님의 역량을 또 많이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어필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그 엑셀러레이터 중에서도 베트남 쪽에 좀 투자를 많이 하는 엑셀러레이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전략적으로 한번 찾아가면은 꼭 투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업을 전개할 때 도움되는 부분들을 많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는 하우스를 찾아가야 된다. 근데 이 다음 질문도 되게 좀 재밌었던 것 같은 게 시드 투자를 이미 받았는데 또 받는 기업을 볼 때는 어떤 걸 보냐?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예, 쳐다보셔가지고 제가 마이크를 뒀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이게 뭐 비단 단순히 시드를 한 번 더 받는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까 뭐 제가 저희 하우스에 그 성향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저희가 이제 팔로운을 이제 검토를 할 때에는 사실 이 회사의 첫 번째로 보는 거는 이 회사가 1년 동안 또는 2년 동안 우리가 투자를 한 뒤에 그 진행된 모습들을 굉장히 잘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뭐 하우스마다 다 성향이나 이런 게 다르겠지만은 저희가 가장 크게 꼽는 부분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은 실제로 회사가 투자를 받고 그 뒤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회사가 잘 가는 경우는 여러분들도 뭐 많은 그런 자료를 보셔서 알겠지만은 이게 성공할 확률보다는 폐업할 확률이 훨씬 높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믿음을 주고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건 결국 뭐냐면은 그동안 쌓아온 시간과 대화의 이 양이 그것을 판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어떤 그 사례로서 이제 그런 시드가 연속으로 회사가 잘 안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시드 투자가 됐다는 것은 사실 그것은 회사의 가능성도 가능성이지만은 그거에 대한 믿음, 결국 믿음이라는 건 결국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러니까 우리는 투자를 할 수 있고 이러니까 투자를 할 수 없다. 사실 굉장히 숫자가 잘 나오는 회사여도 투자가 잘 막상 팔로우를 하려고 하면은 조금 어려울 때도 있고요. 회사가 진행이 잘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우리와 함께 믿음 그리고 보여줬던 어떻게 보면 약속된 그 마일스톤. 사실 마일스톤 달성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표로서 KPI를 정하긴 하지만 그거를 달성하고 못하고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여기에는 추가적으로는 약간 사업 그 구조의 유연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중후기가 되고 나면은 사실 이 유연성을 가지고서 어떤 사업 모델의 변화, 사업의 위기가 왔을 때 변화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사실 그때 가면은 정말 정확하게 지표로 따지는 게 맞지만은 초기에는 반대로 어떤 부분이 가능하냐면은 잘 안 되거나 또는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어떤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거나 아니면은 사실 우리가 스타트업으로서 들어갔는데 굉장히 큰 자본이 들어와서 시장이 잠식될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럴 때는 조금 더 니치 마켓을 타겟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했던 비즈니스 모델과의 조금 변화된 모습으로서 다시 갈 수 있는 이러한 이 플렉서빌리티가 같이 가미된다고 하면은 저는 사실 지속적인 투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네. 네,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신뢰를 쌓는 게 중요하다. 그럼 혹시 다음 팀 넘어가기 전에 존버 단계신 것 같아서 어떻게 존버하고 계신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짧게. 일단 뭐 다양하게 저희는 뭐 한국에서도 그렇고 베트남에서도 그렇고 이제 저희 자체 인력들 활용해서 매출 내면서 이렇게 좀 그렇게 좀 운영은 사실 크게 무리 없이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거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저는 힘드신가 했어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두 번째 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 나갈 메타버스에서 실제 상황에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가상 세계를 구현하는 것까지가 저희 목표고요. 안녕하세요. 홈 트레이닝의 끝판왕 에브리데이 리얼 사이클링 플랫폼 얼티레이서를 만드는 리얼 디자인 테크 대표 이중식입니다. 저희는 진짜 자전거를 실내에서 진짜로 탈 수 있게 하는 기구와 컨텐츠를 서비스하는 회사입니다.
기존의 실내 사이클링 기구와 달리 자신의 체중을 자전거에 실어서 핸들링과 페달링으로 균형을 잡으면서 두 바퀴를 굴려서 주행할 수 있게 만드는 세계 최초의 기구이고요. 여러 가지 사유로 자전거를 실내에서밖에 탈 수 없게 된 분들한테 다이내믹한 필드에서의 느낌을 느끼면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하는 기구와 컨텐츠입니다. 제가 그 전에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있어서 자전거를 실내에서밖에 탈 수 없게 되었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기구를 찾아봤는데 제가 생각한 기구가 없다 보니까 그냥 스스로 쓰려고 만들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실외에서 탈 수 있으면 타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탈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특히 나이를 들어가면서 수십 년 동안 타던 자전거를 언젠가는 놔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이거는 분명히 해볼 만한 사업이 될 것 같다 해서 저희가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사이클링을 안전하게 실내에서 즐길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고요. 사이클링 기반으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저희 플랫폼을 이용해서 교류도 하고 앞으로 만들어 나갈 메타버스에서 실현하지 못했던 꿈과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자전거로 하나가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일반적인 VC분들이 하드웨어 회사에 투자하시는 걸 조금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하드웨어가 가지고 있는 장점, 세계 최초고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기구라는 점에서 좀 더 전향적으로 저희 회사를 봐주실 수는 없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 대표 이중식입니다. 저희가 이런 발표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제가 옆에서 보니까 너무 창피하고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다 저런 일이었다는 거를 오늘 사실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발표는 여러 번 했는데 이렇게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고 나니까 좀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아까 여기서도 잠깐 질문을 했지만 투자자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이런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 같은 대형 그런 대기업이 아닌 이런 중소기업이 제조업을 하는, 특히 저희 같은 하드웨어 플랫폼을 만드는 이런 회사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제일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런 경연대회나 이런 데 가서 우승도 해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결국은 투자까지 잘 이루어지진 않았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그냥 단순히 저희가 제조업이고 뭐 대중국이나 다른 베트남 이런 제조 기반이 이제 좀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업체들한테 그냥 질 수밖에 없는 구조처럼 보여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지금 만들어 놓은 어떤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정말 지금 현재는 한계에 부딪힌 것 같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고배를 마시다 보니까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연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이 하드웨어를 만드는 중소기업이 투자를 받고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이제 오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자전거 엄청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네. 집에서 한국에 이런 걸 만드는 데가 있었다니 싶은데 지금 막 와후 막 이런 거 사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하드웨어 중에서 좀 어떤 부분 하는지 조금 더 들어보고 좀 이렇게 질문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실내 사이클링은 딱 두 종류예요. 현실감이 높으면 넘어져서 위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안전한 대신에 사용하기 복잡하거나 또 지루했었던 거죠. 근데 고객들이 이제 다른 대안이 없었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해야 됐는데, 사실 사이클 롤러가 가장 현실감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쓸 수가 없어요. 거의 선수 수준의 사이클링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나 쓸 수 있는 거고, 나머지들은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뒷바퀴를 들거나 아니면 앞뒤바퀴를 다 빼거나 해가지고 거치해서 쓰는 그런 그 기구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일반인들이 사실은 이제 뭐 사용하기도 좀 불편하고 그 공중에 들어서 헛바퀴를 돌리는 거니까 보통 한 30분 이상씩 타도 이제 땀이 잘 안 나니까 막 계속 이제 부하를 늘려가면서 타고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희 거는 사이클의 기본에 충실한 겁니다. 이제 사이클에 대한 정의가 사실 롱맨 사전에도 잘 안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야 뭐 우리 원조 나라가 아니니까. 근데 봤더니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정의를 한번 내려봤어요. 사이클이 뭘까? 사이클은 저희가 내린 정의입니다. 사실 다른 사전에 있는 건 아니고 사이클링이란 자신의 체중을 자전거에 실어서 핸들링과 페달링으로 균형을 잡으며 두 바퀴를 굴려서 주행하는 운동이다. 이렇게 저희는 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체중이 실려야 되고 자기 스스로가 조정을 통해서 균형을 잡아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두 바퀴가 굴러야 바이스킬링, 두 개의 바퀴가 굴러야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미션들을 전부 수행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든 겁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나온 건 ICT 기능은 지금까지 나온 거는 드리프트라든지 기존에 나와 있는 뭐 비쿨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스피드 센서, 케이던스 센서에 의지하기 때문에 직진성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이클링은 직진하는 운동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 사이클링 대회나 이런 걸 보시면 직진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장애물을 피하거나 또 상대 선수를 피해서 또 막기도 하면서 이렇게 해서 경기를 진행을 하는데 그런 게 지금까지는 구현이 안 됐었거든요.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술력이 없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가 지금까지는 위치를 바꿔가면서 캐치할 수 있는 기구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는 보시는 것처럼 위치를 자유롭게 바꾸는데 그거를 저희 도로 안에서의 GPS나 이런 기능들, 그런 위치들을 전부 센싱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거죠. 그래서 자전거를 조이스틱처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나오진 않았는데 이제 갤러그 같은 슈팅 게임, 저희가 이제 유로바이크나 CES에 나가서 저희 혁신상을 받았는데 CES에서도 그런 기능 때문에 저희가 아마 받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금 말씀드린 그런 다양한 ICT 기능하고 이제 겹쳐져서 이제 할 수 있게끔 만든 그런 하드웨어면서 이제 소프트웨어 같이 들어간 그런 ICT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소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CES에서 혁신상도 받고 이제 각종 경진대회에서는 좋은 반응들과 이제 공감대를 사는데 이제 왜 VC 투자는 안 되는가에 대한 어떤 주제인데 혹시 좀 의견들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차례가 온 것 같죠? 네. 하드웨어 기업이라고 해서 투자를 못 받는 건 아니고요. 하드웨어를 하게 되면 사실 시장이 되게 명확하고, 그러니까 이 제품이 팔려야 된다라는 게 기본으로 깔리기 때문에 이걸 어디에 어떻게 팔 것인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CES에서 혁신상 받을 정도로 굉장히 기술의 우수성이나 뭐 이런 부분은 인정을 받았지만 실제 고객은 소비자가 될 텐데 그 소비자한테 이 좋은 걸 어떻게 알릴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잘 어필을 해주셔야 투자자 입장에서도 사실 뭐 이런 발명왕 무슨 상 같은 걸 받은 걸 봐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고 나도 써보고 싶고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대중성을 갖출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같이 이제 뭐 SI적인 전략적으로 뭔가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런 투자자를 먼저 찾는 게 그래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싶고요. 저희처럼 이제 VC나 아니면 AC 이런 분들, AC 분들 중에서 뭐 전략적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그 FI라고 표현하는 재무적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매출이나 아니면 이제 팔로가 확보된 것이 확인이 돼야지 내가 이만큼을 돈을 더 넣었을 때 스케일업이 돼서 매출이 뻥 터지겠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단계에 왔을 때는 당연히 VC 이런 분들을 만나는 게 좋으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단계라면 SI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좀 더 이제 시너지 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통해서 받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좀 IR을 갔을 때 어떤 피드백을 많이 듣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돈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 아이템이고 그래서 좀 어떤 피드백을 받는지 좀 들어보고 의견 하나만 좀 더 들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팔로 쪽에 이제 많은 질문을 받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동안에는 저희 나름대로 어떤 팔로나 이런 걸 개척을 하다가 우연한 기회가 돼서 지금 몇 개 이제 그 그룹사 계열사들하고 지금 총판 쪽으로 이제 계약을 이제 맺으려고 하고 있고 계약 제안서를 이제 받은 상태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궁금했던 건 그 하드웨어를 만들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존버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뭐 누구죠? 컬리 그 대표님 뭐 전세금 빼서 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이게 하드웨어도 이거 해보니까 생각보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이런저런 사유로 약간의 돈을 모아놓고 있었는데 진짜 그거를 다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쓰면서 아차 싶더라고요. 야, 여기서 이게 끝날 게 아니라 저희가 더 개발만 할 게 아니라 이제 팔아야 될 텐데 하는 생각에 사실 CES에서 저희가 엄청난 성과를 거뒀거든요. 사실은요. 그때 한 매출 한 200억 정도 올릴 수 있는 계약이 곧 되는 줄 알았어요. 저희는. 그리고 와서 이제 저희가 CES에서 혁신상 받은 업체들만 그 혁신대전이라고 그때 저기 대통령께서 거기서 코엑스에서 하라고 하셔가지고 그때 막 준비하고 있다가 팬데믹이 딱 터진 거예요. 근데 저희가 팬데믹을 어떻게 대처할 줄 몰라가지고 전혀 대처를 못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것들이 이제 뭐 미뤄지고 지연되다가 뭐 좀 잘 매출이 성과로 이제 이 성과가 매출로 이어지진 않았죠. 근데 계속 기술 개발만 하다가 이제 작년도 연말에 이제 저희가 시드 투자를 조금 받고 아주 작은 돈을 받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연말까지는 내수 시장 처음엔 수출 시장만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얘기하면 항상 뭐 시장이 작다 또 뭐 누가 실내에서 자전거를 타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실질적으로 이 굉장히 큰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이 사실은 저희를 이런 식으로 좀 안 좋게도 했지만 굉장히 시장을 키워주는 역할을 또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오히려 해외에서 연락들이 많이 오는데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참 이게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어찌됐든 지속적으로 하면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도와줄 분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원래 사실은 부동산을 전공했어요. 그리고 사실 요즘 많이 욕을 먹고 있는 임대사업자를 한 20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제가 갖고 있는 모든 부동산에 지금 담보를 넣어가면서 지금 제3자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지금 한 35억 정도 투자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지금 가면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더 끌고 갈까 하다가 어떻게 운이 좋게 지금 몇 군데 에서 이게 그러니까 아까 존버가 그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밑바닥이 나올 때까지 계속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그게 존버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게 가고 있었습니다. 혹시 좀 많은 사업가들을 만나보면서 약간 좀 드릴 수 있는 뭐 조언이나 뭐 이런 게 있다면 좀 한마디 좀 들어보고 좀 넘어갈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내용 좀 말씀드리면 하드웨어를 왜 저희가 투자를 많이 못 받는 것처럼 느끼시는지 좀 아시는 것 같아요. 뭐 중국이나 이런 데서 금방 팔로우 나온다. 그게 사실 이제 기술의 격차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거를 사실 우리도 어떻게 그거를 방어를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전략이 있다면은 아마 투자자들도 그럼 이거는 몇 년 더 갈 수 있겠네 이런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어느 정도 보유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제조나 판매보다도 우리 기술은 굉장히 독특한 것 같으니 그 모션에 대한 특허권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시면 어떨까 싶고요. 제조업이 사실은 좀 그렇죠. 아까 김유미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매출을 보면서 그걸 예측을 하고 그게 얼마나 나올까 그거를 보는데 그 전에 이제 투자자들이 투자자 이놈들이 도대체 우리한테 돈을 왜 투자해 줄까 그걸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도 돈 벌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버는 방법이 어떨까? 아까 중간에 뭐 저기 SI 투자나 이런 걸 하면은 그들과 연결해서 엑싯을 그쪽으로 할 수 있는 M&A 방식으로 엑싯을 할 수 있는 루트가 생기기 때문에 그쪽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고요. 정말 순수하게 FI 투자만 받는다면 이 펀드 만료 기간 4, 5년 안에 우리가 상장까지 가져야 돼요. 뭐 그런 플랜이 있는가? 그런 뭔가 회사에서 제시를 해주시지 않으면 저희도 저기 LP라든지 가서 설득하기가 좀 곤란하죠. 그래서 그 같이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함께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제가 실내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니까 그 타는 투자자분을 어떻게 만나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어떤 브랜드들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대강 아는데 투자자분들 이제 골프 좋아하시고 이게 자전거
타시는 분들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이게 경험제라서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네, 도움이 안 되는 말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이 이 기계를 세팅하더라도 30분이 걸리던 세팅 시간이 단 3초 안에 끝나게 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ABH의 대표이사 한아람입니다. 저희 회사는 스마트 공장 구축 기반으로 시작한 기업이고요. 멀티모달 센싱이라고 부르는 아파트를 통해서 작업자의 노하우를 전달해 줄 수 있는 AI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표면 처리 현장에서 발생했었던 사례였습니다. 아주 고참 베테랑의 현장 작업자가 작업 지시서를 받아들고 기계를 세팅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전류값은 어느 정도를 해야 될지, 오늘의 온도는 어디까지 설정을 해야 될지, 실제로 하시다 보면 10번 중에서 7번만 제대로 나오게 되고 3번 정도는 제대로 안 나오는 경향이 강했었습니다. 도금업체에서는 뭐 한 번 더 하면 되지라고 해서 재료도 낭비하시고 전력도 낭비하시는 일들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었는데요. 아주 감에 의존하던 내용들을 기계적으로 정량화시키기 시작했었고요. 멀티모달 센싱을 통해서 들어오는 다양한 센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간의 관계를 조합하다 보면 아주 특별한 산출식이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최적 공정이 될 수 있는지 작업 지시서의 내용만 가지고서도 초보자도 쉽게 세팅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만들었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이 기계를 세팅하더라도 30분이 걸리던 세팅 시간이 단 3초 안에 끝나게 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최근까지 저희 ABH는 연구 그리고 어떤 이거에 대한 판매에만 집중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의 제품, 데이터 수집 장치를 어떻게 하면 대량으로 생산해내고 그리고 현장에 맞는 아주 규모가 큰 제품들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생겼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저희 ABH가 확장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런 자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제일 궁금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ABH의 대표이사 한아람입니다. 아까 옆에 대표님께서 말씀을 너무 잘 해주셨는데 저는 2012년부터 사실 창업을 했었는데 그간 살이 되게 많이 쪘네요. 저 방금 처음 깨달은 것 같습니다. 동기시네요, 동기. 네, 네. 반갑습니다. 저희 ABH는 사실 AI 솔루션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스마트 공장 내에서는 또 열심히 바람을 불어일으키고 있는 현재 진행형 기업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이제 캠프라고 하는 코리아 AI 매니팩처링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 중국의 플랫폼의 또 개발을 저희가 참여를 했었고 또 그 이후에 이제 뿌리산업 명장 플랫폼이라고 하는 플랫폼 전체 설계와 개발을 또 저희가 이번에 수주를 또 따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너무 고민들이 많이 생겼었는데요. 그런 고민들을 오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또 대단한 분들이 나온다는 사전 정보를 하나도 못 받고 나와서 너무 긴장이 많이 되고요. 정말 반갑습니다. 네. 질문을 바로 드려도 될까요? 네네. 네. 사실 저희는 고민이 오너리스크입니다. 아니 문제 있으세요 어디? 네, 제가 이제 오랫동안 창업을 하면서 이제 네. 소위 말하는 현타가 오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2012년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좀 쉽게 쉬어본 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유연성을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저희가 지금도 창업 초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창업 초기에 발생될 수 있는 어디에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을 집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한 늪에 빠지게 됐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매출액이 약 20억 원, 그러니까 19억 5천만 원이 나왔는데요. 이 중에서 5억씩 거의 비슷한 균등으로 각각 다른 사업 분야에 돈을 매출을 벌이게 됐습니다. 굉장히 안 좋다고 느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흥미가 가지는 어떤 그 본의를 보면서 저희가 1, 2분기에 연구에 집중 투자를 했던 게 3, 4분기에 판매가 되면서 나온 실적들인데요. 그 실적들을 가만 보니까 뭐 하나 진득하게 제대로 했다기보다는 저희가 가진 기술력, 연구력 그리고 어떤 지원 사업이나 R&D의 어떤 능력을 바탕으로 너무 문어발식 확장을 해나가고 있더라고요.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 공장으로 또 5억 정도가 나오고 또 이제 저희가 AI 솔루션 판매로 5억 정도가 나오고 이제 드론으로 디지털 트윈을 하는
사업으로 한 5억 정도가 나오고, 예, 네. 웃음이 저도 막 나오더라고요. 왜 이랬을까 싶은데, 이 뇌파를 진단해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이 빅데이터 영역에서도 한 5억 정도의 매출이 나왔습니다. 소위 말하는 매출 뻥튀기를 한 건 전혀 없고요. 저희가 순수히 열심히 발품을 띄어서 영업을 해서 어떤 판매를 이뤄낸 캐거기는 하지만 사실 이 시점에서 되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이번 1월부터 4월까지가 내용이 없어졌어요. 사업 내용이 없어졌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저희 직원들은 저희가 따놓은 사업들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고 저희 올해로 딱 22명의 직원을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분들을 잘 보지도 못한 상태도 있고요. 심지어 연구에만 집중을 하다가 또 1월부터 4월까지 지금 사업을 몇 개 신청했고 몇 개가 합격했고 또 몇 개는 탈락했고 그냥 이 뭐 하고 사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소위 오너리스크가 딱 발전한 시점에서 오늘 이 자리가 투자라는 자리를 깨닫고 깜짝 놀랐습니다. IR을 다녀본 적이 없거든요. 여기 있는 또 뵌분도 계시지만 저희들에게 굉장히 지도를 많이 해주셨었고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나도 한번 IR을 해봐야지 생각만 하고 또 연구만 하고 네, 그래서 단 한 번도 저희가 IR 시장에 나가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이렇게 오너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과연 IR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좀 요약을 하자면은 이제 모든 사업군이 균등하게 5억씩 나오고 있고 이제 대표는 사업을 오래 해서 뭐에 집중해야 될지도 모르고 현타가 온다. 근데 또 사업 분야를 들어봤을 때 이 카테고리만 봤을 때는 뭔가 뭐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유망한 이름들인 것 같고 좀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 혹시 투자자로서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아까 유연성 관련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이제 회사의 이제 모습을 봤을 때는 저희 회사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이 이제 우리 대표님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되고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사업 구조의 형태를 들어보면 저희는 명백한 플랫폼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런 이 단일화된 이런 파이프라인을 이제 개발하는 회사보다는 실질적으로 좀 플랫폼 회사나 이런데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더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들었을 때 딱 느끼는 건 뭐냐면은 사실 대표님 혼자서 개발을 이건 대표님을 그냥 폄하하려는 것도 아니고 능력을 제가 뭐 이렇게 바로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이 4가지 영역을 어쨌든 초기 기술로서 개발하신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역량과 그리고 능력을 그동안 한 8년 넘게 보여주신 게 맞아요. 그런데 제가 플랫폼 회사를 좋아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언급을 드렸던 유연성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저는 사업의 확장성, 그 확장성이 성장 범위의 확장성도 있지만 저는 영역의 확장성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플랫폼 회사가 가진 사실 가장 큰 매력은 무궁무진한 확장성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대표님께서 여기까지 오시기에는 이제 본인 역량으로 이렇게 오셨다면은 사실 제가 회사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까 5억 매출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 딱 들었던 생각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기술을 가지고 우리 이제 내년에는 이걸로 10억을 만들 겁니다. 20억을 만들 겁니다. 사실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상징적인 숫자이고 되게 기쁜 숫자일 수도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 저희 회사가 더 클 수 있는 방법은 이제부터 그 각각의 파트에 대해서 콜라보레이터, 쉽게 말해서 이제 그런 협업을 할 수 있는 회사들 하나씩 붙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들과의 협력 관계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재 봉착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듣기에는 그냥 대표님 생각하시기에 결국 우리 회사의 기술 개발은 내가 해야 돼. 이렇게 막 짊어지고 있으신 상황이고 사실 우리 직원들은 이걸 가지고 조금 더 잘 모양새를 만들고
매출을 내고 이런 거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 형태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대표님이 가지고 계신 역량을 조금 더 이제는 기반으로 해서 그게 사실 다른 곳과 같이 한다고 해서 이게 이제 남의 것이 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협업을 해서 사실은 거기서 또 하나 창출할 수 있고 뻗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이렇게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사실은 플랫폼 회사에 대한 가장 큰 매력을 그 부분에서 많이 찾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표님이 하시면서 힘드시고 야 내가 진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어쨌든 뭐 그게 5억이든 10억이든 15억이든 매출도 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직원들 얼굴도 못 보겠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이제부터는 정말 이제 그런 초기 연구자에서 이제 사업을 영위하는 비즈니스 영역으로 가실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여기와 이런 파트너를 찾고 파트너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걸로 앞으로 또 한 8년을 보내시면 조금 더 회사가 성장도 되고 그리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도 훨씬 더 매력적인 회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은 답변인 것 같은데 약간 캐주얼하게 이렇게 투자를 한 회사의 대표님이 현타가 왔을 경우 이제 막 일어나기도 싫고 너무 오랫동안 일했거나 좀 쉬고 싶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좀 해드리는 얘기 이런 거 있을까요? 혹시? 좀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서. 네. 네. 매 질문마다 제가 답드린 것 같은데 저는 어차피 대표님은 그냥 뭐 회사와 일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뭐 현타오르니까. 그러시고 저희도 뭐 항상 투자를 할 때도 대표님들의 그 헌신과 뭐 이런 데에서 존경을 항상 표하면서 투자는 하는데요. 일단 뭐 개인 삶은 꼭 좀 챙기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요. 왜냐면 쓰러지면 큰일 납니다. 대표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회사는 우리 대표님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전에 제가 왜 마이크를 드냐면 조금 전에 정지현 박사님이 말씀하신 게 저는 좀 다른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요. 우리가 플랫폼처럼 보이고 뭐 이것저것 용역 사업 뭐 5억씩 좋은 매출도 나오면 한 22명 직원들 행복하게 먹고는 살죠. 네, 근데 더 이상 성장하기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영상을 봤지만 우리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냥 IT 용역 서비스 회사인가? 스마트 공장이 나왔다가 뭐 AI도 나왔다가 플랫폼도 나왔다가 하나만 드립다 파도 될까 말까 한 건데 그걸 다 하시고 계시는 거면은 우리 회사의 코어는 뭐지? 그게 어필이 안 돼요. 그러면 투자자들도 우린 뭘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될까? 거기에 이제 혼란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께 뭐 협력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상황의 좀 발전의 의미도 좋지만 잠시 좀 쉬시면서 나는 다음 이제 회사 후반기는 어떤 회사로 이 회사를 만들까? 우리 회사의 업은 무엇인가? 그 고민을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 현타가 온다는 게 딱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 때문이었거든요. 성장의 한계성. 특별히 좀 여쭤보고 싶은 것도 사실 대표가 대외 활동, 그러니까 사업 활동에 영위하는 게 아니라 대외 활동에 어떻게 보면 또 치우칠 때가 있잖아요. 작년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엄청 이상한 곳에서까지 섭외가 많이 들어와서 쓸데없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소위 말하면 제가 지금은 중기부 AI 전략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어떤 정치권이나 행정권이나 이런 쪽에서도 뭐 아무래도 제 또 어나더 사이드로는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강연을 나가거나 강의를 나갈 때가 많은데 이제 이런 거에 빠지다 보니까 사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집중을 할 이 대상이 굉장히 녹록치 않더라고요. 직접 평가자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이 공간에서 제가 또 돈을 벌고 있는 약간 이것도 저의 어떤 아이덴티티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도 모럴 해저드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게 가장 큰 현타의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셔서 사실 이 한계성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외부의 자금을 받아들여서 사이드를 이제 비즈니스를 분명히 집중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너무 무서운 거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나가야 될지 실제 한 발짝 나가게 되면
그래도 지금까지 버텨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진 않을까. 아까 옆에서 무지막지한 돈을 투자하셨는데 저는 그 정도의 재력도 없고 이건 큰일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 깊이 새기고 한번 좀 쉬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솔직한 질문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많은 기업들이 사실 대표 이제 슈퍼맨과 같은 대표가 어느 스테이지까지 기업을 일구잖아요. 이제 그 단계에서의 되게 고민이신 것 같아서. 근데 사실 이런 고민을 털어놓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거 되게 감사드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생각들도 정말 귀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비가 300만 원 든다고 하면 저희 제품을 쓰면 10,000원도 안 드는 비용으로 그런 사회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거든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게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TX 니어바이의 윤상진 대표입니다. 저희는 응급 상황에 누구나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응급실에서 인턴을 할 때 총상을 입고 들어온 환자가 한 명 있었는데 의사가 총상 키트를 가지고 와라고 이렇게 좀 부탁을 하더라고요. 거기 안에 필요한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총상 키트 하나만 챙기면 그게 시간적으로나 노력적으로나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존의 그 구급 상자들은요, 쓸데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비싸지기도 하고요. 이런 비싼 걸 집에 굳이 사서 놔둬야겠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상황별, 용도별로 실제로 필요한 제품들만 넣어서 한번 쓰고 버릴 수 있게 패키지를 만들었습니다. 용도별에 맞는 제품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단가도 낮아지는 거고요. 응급 지혈용이라는 제품이 제일 먼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산악용이 나올 겁니다. 예방만으로는 응급 상황을 다 대처할 수가 없거든요. 응급 상황은 어디서 언제 누구도 모르게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러면 누구나 쉽고 빠르게 고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병원에 가서 병원비가 300만 원 든다고 하면 저희 제품을 쓰면 10,000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그런 사회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거든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게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제품이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노력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인력도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다 보니까 매출이 그만큼 따라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인력을 충원하기에 투자를 좀 어떤 식으로 잘 받아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이제 응급 상황에 누구나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있고요. 저는 윤상진 대표입니다. 원래 저는 창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크게 없었어요. 생각도 없었고, 그런 위험한 짓을 왜 하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저 기다리면서 태웅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K 스타트업 국방부에서 어떻게 하다가 우승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재밌네 하다가 이제 창업을 한 케이스고. 지금 옆에 발표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큰 돈과 많은 사람들 그렇게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직원이 4명이거든요. 그렇게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고 제품을 내고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여기 지방에서 있다 보니까 그 풀이 부족해요. 저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능력치가 어떤 거 필요하다는 건 확실히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데리고 들어오기에 우리가 돈적으로도 부족하고 그런 사람들은 서울에 있는 경우가 많고 이러니까 저희가 투자를 좀 받아서 이제 서울에 이제 그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이런 좋은 자리가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오늘 오게 됐습니다. 다른 분들은 좀 길게 하셨는데 일단 인사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응급 처치를 할 수 있는 키트를 만드시는 곳이고 약간 어떤 종류의 인력들이 좀 왜 필요해서 투자가 필요한지 거기까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지금 보시면 아까 그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저희가 응급 지혈용이라 해서 여기 울산에는 그 공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뭐 끼어서 사고 많이 나기도 하고 뭐 베어서 피도 많이 나기도 하는데 이런 걸 떠나서 저희가 그 다음 나올 건 산악용 그리고 자동차 비치용 그리고 요즘 차박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차박에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제품들 근데 그 안에 들어가니 뭐가 들어가야 되나 그쪽에 이제
특별히 그런 쪽으로 이제 특화된 사람들이 좀 있을 텐데 그런 제품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도 좀 필요하고요. 디자인하는 사람들도 좀 필요하고 그런 거를 이제 좀 뭐랄까 그 광고하러 다니는 사람들 필요하고 회사에 납품하러 다니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는 지금 상황이 그런 키트만 만들는 게 아니고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요. 그 키트들이 언제 누구한테 쓰이는지를 알고 저희가 그 지금 화면에 나오지 않았지만 저희가 아이디어 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까 보셨던 그 빨간색 키트 안에는 어떤 게 들어가냐면요. 저희 그 안전벨트 끊는 칼이랑 근데 안전벨트 끊는 칼이 옷도 끊을 수 있겠죠. 이렇게 그거랑 핀셋이랑 같이 달려 있는 그런 아이디어 제품을 계속 특허 출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제 어디서 쓰는지 사람들이 본 다음에 그쪽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제품을 특수하게 여기서 많이 쓴다. 그럼 그쪽에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해놔서 어떻게 말씀드려야지? 그러면 이제 더 빨리 처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좀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이게 궁극적인 목표인데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키트를 만들고 거기 아이디어 제품을 넣고 어디에 쓰이는지 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구급 상자가 이 블랙박스처럼 돼서 이 응급 처치를 할 때 더 쓸모있게 할 수 있겠다 이런 큰 꿈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거랑은 좀 다르게 초기 기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제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초기 기업 치고는 지금 많은 돈을 받았지만 이거를 키워가는 데 문제가 좀 많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좀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뭐 지금은 키트를 만들고 있지만 나중엔 뭔가 이렇게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뭔가 응급 처치가 필요한 곳에 항상 있고 뭐 이 어떤 뭐 순환을 만들겠다 뭐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지금까지 약간 좀 들어봤을 때 좀 투자자로서 좀 어떤 생각들이 드는지 좀 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다거나 뭐 그런 것들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제품이죠. 뭐 아까 이야기했던 하드웨어라고 하고 뭐 소비재라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 뭔가 파는 아이템을 하는 곳은 투자사한테 가장 많이 어필해야 되는 게 특히 초기 단계라고 하면은 마케팅 방안이에요. 사실은 제품에 대한 어필보다는 어떻게 파는 능력이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훨씬 더 많이 어필을 해야 되고 근데 다만 조금 안타까운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런 유능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팀을 꾸리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게 좀 사실 있긴 한데 그래도 저는 대표님들한테 오히려 지역에서 유리한 아이템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울산이라고 하면은 뭐 수소 아니면은 뭐 조선 이런 거 훨씬 유리하겠죠. 근데 반대로 울산에서 뭐 게임 한다고 하면은 뭐 저는 판교 무조건 가라고 하거든요. 전략적으로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 하기 어려운 아이템은 사실은 뭐 수도권을 가든 거기에 맞는 것으로 진출을 해서 조금 더 확장을 시키는 게 좀 스타트 성장으로서는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지자체도 엄청 싫어하십니다. 저희는 울산에 있을 거거든요. 있을 거고 그 본사를 옮길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저희 그 예를 하나 들면 레고가 한 동네를 먹여 살린다고 하잖아요. 저희 목표가 그거거든요. 옛날에 뭐 20년, 30년 전에 저나 저 친구들 아버지 다 몸에 현대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동네가 큰 만큼 근데 제조업이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의료적인 부분도 저희가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울산에 있는 건데 그런 감사합니다. 그 팀을 전략적으로 뭐 마케팅을 하고 영업하는 팀을 서울에 조금 뭐 지점을 둔 형태로 해서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그 저희가 사실은 뭐 신발이나 화장품, 뭐 건강기능식 같은 이런 소비재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공통적으로 첫 번째 저는 그 팀을 마케팅 회사라고 사실은 접근을 굉장히 많이 검토를 많이 했었고 그 팀들이 현실적으로 뭐 부울경에 다 있지만 서울에서 사실은 사무실을 다 내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좀 전략적으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누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어떤 게 제일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제품은 진짜 괜찮은 것 같은데 뭐 마케팅이 너무 어려워. 인 상태인 거예요? 아니면은 좀 어떤 부분이 좀 해결되면은 지금 우리 회사가 클 수 있겠다? 네, 마케팅이 제일 어려운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마케팅을 하기 위한 인력이 필요하고요. 근데 인력이 그냥 인력이 아니고 유능한 인력이 필요한데 저희가
제품 개발도 하고 뭐 다 아시겠지만 이것저것 하는 상황에서 다른 동네에 가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좀 쉽지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마케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서로 이야기하면 뭔가 좀 잘 되던데, 멀리서 이제 유선으로 인터넷으로 이렇게 서로 보면서 하고 하니까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제품 하나를 개발해도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데 마케팅 뭐 또한 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좀 헤쳐나가야 될까? 그리고 투자사에서 혹시 투자를 할 때 그런 사람들도 좀 소개시켜 주실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했습니다. 제품은 좋은 것 같은데 마케팅만 좀 잘 풀리면 좋을 것 같다. 좀 혹시 드릴 수 있는 뭐 조언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서로 이렇게 다 눈을 이렇게. 네. 일단 기술력이 좋으시면 지금 검증을 어차피 인재를 채용하시려면 또 검증하는 시간이 필요할 테고, 그게 진짜 그분이 과거 히스토리가 좋다고 해서 앞으로 우리한테 와갖고 좋은 퍼포먼스를 내실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선적으로는 마케팅 회사랑 같이 제휴해서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처음에 사람을 채용하게 되면 자르는 것도 힘들고 비용은 계속 고정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외주 써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까 앞서 말씀하셨던 뭐 인재 채용하면 또 돈도 많이 필요하실 텐데 울산에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건 굉장히 좋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지방에 있는 기업들을 전문으로 투자하는 펀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서울에 와서 괜히 박터지게 싸움하시는 것보다는 네. 지금 기조처럼 그냥 울산에 계시면서 지방 펀드 보유한 펀드사들 컨택해서 자금 확보하시면 더 유리하게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그냥 들었을 때 이게 뭐 마케팅이 뭐냐라고 정의를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긴 하지만, 그냥 한국에서 되게 응급처치다 하면은 B2B나 B2G 쪽이 어떤 영업이나 세일즈가 엄청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접근하고 계신 건지랑 좀 하실 말씀이 또 있는 것 같아서 좀. 사실 저도 뭐 이쪽 분야를 전문적으로 제가 이제 하는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 심사역은 아니지만, 사실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응급 이제 처치 키트 굉장히 우리가 처음에 사례로 들었던 게 사실 이제 병원에서의 상황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 이걸 보면서 과연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 중에서 집에 저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이거를 통틀어서 응급키트를 가지고 있는 분이 얼마나 계실지, 그리고 사실 응급키트를 가지고 있다 치더라도 사실 거기서 쓰는 거는 대부분 데일밴드입니다. 네, 데일밴드하고 뭐 반창고 정도? 나머지는 사실 뭔가 들어있어도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를 거고요. 그래서 세분화가 되는 부분이 아이디어가 괜찮겠다 생각을 했다가 또 반대로 딱 돌아와 보면은 그럴 거면 그냥 내가 집에다 데일밴드를 사지, 왜 우리의 제품을 따로 사야 할까? 사실 그렇다면 우리의 제품이 왜 필요한지, 아니면은 우리의 제품이 굉장히 노출이 많이 돼서, 이게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수품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집에 그렇게 이렇게 항상 있어야 하는 물건이 아닌 이상은 사실 이게 기본적으로 노출이 굉장히 많이 되고, 그렇다면 결국 그것들은 대부분 요즘은 아무래도 예전에 비해서 뭐 이런 부부가 모두 이제 일을 하거나 아무튼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분들이 굉장히 이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결국 이제 직장이나 이런 데서 이제 노출이 되는 이런 제품들을 보고 이건 괜찮네, 집에다 있으면 좋겠다, 반대로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기본적인 대량 이제 납품,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한지 지금 고민하시는 그런 인력 부분에 앞서서 투자자가 그냥 우리를 보기에는 일반적인 그냥 그런 뭐 데일밴드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파는 회사들과 우리와의 차별성이 사실은 어디에인지 정확하게 구분을 못 하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성장을 하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포인트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젠 뭐 오늘 이제 이 영상은 사실 IR이 아니니까 예,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은 이런 부분에서의 어필이 더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필요한 인력도 사실은 굉장히 좀 광범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히려 이제 어쨌든 이런 제품이다 보니까 마케팅 쪽에 굉장히 인력이 많이 그쪽이 가장 중요하겠네라고 하지만은 사실 지금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필요한 인력들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뭐 디자인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네, 맞습니다. 예, 그 체크를 하고 어디에 필요한지 사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 사업 영역을 전체를 다 알 수 있는 그리고 판단을 경험하고 이랬던 사람이 필요한 건데 이렇다면은 반대로 우리는 이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마일스톤을 가져갈 거고 현재 그렇다면 사실 지금 이제 고민하시는 부분부터 우리가 목표하는 것까지 굉장히 전범위적으로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단계별 투자에 따라서 우리가 가야 할 게 분명히 다를 거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사람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저는 반대로 이런 부분에서의 그럼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할까? 그래서 요걸 발판으로 어디를 가야 할까? 어떻게 성장을 할 것이냐? 요거에 맞춰가지고 사람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까 그리고 물어보셨던 그런 것들은 저희가 사실 B2C로 먼저 접근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명 한 명 그렇게 나중에야 저희가 그 데이터 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저희가 그게 굉장히 남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고민을 하다가 실제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은 B2B, B2G로 그리고 그 제조업이나 그 사람들한테 이 안전 불감증이 있는 것에 조심해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공기관 그런 식으로 실제로 접근을 하고 있고 판매가 저희가 이제 3월 1일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납품되는 곳이 있긴 한데 이게 저희가 그냥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차별점이 뭔가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 안에 들어가는 아이디어 제품 저희가 디자인하고 직접 쓰기에 이게 더 좋다는 그 그 아이디어 제품이 차별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그냥 판매만 하고 저희가 그 스타트업이 아니고 그냥 장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에서 이제 그 투자자분들이랑 좀 잘 만나면 이런 거를 어떻게 정말 저희가 하고 싶은 궁극적인 목표인 응급 상황에 사람들을 살리는 게 목표니까 그런 쪽으로 좀 나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었습니다. 네, 뭐 제 생각에는 뭐 헬스케어나 이런 쪽은 약간 버티컬 엑셀러레이터들도 좀 생겨나고 있는 추세라서 약간 좀 전문화된 엑셀러레이터 분들 좀 리스트업을 해서 만나보시면은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창업 경진 대회가 무서운 거라니 생각이 없었는데 네, 군대 때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이렇게 대회가 무섭습니다. 네, 주의 바랍니다. 네, 네, 마지막 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학비료의 성분을 다 흡수를 하기 전에 화학비료가 외부 환경으로 빠져나갑니다. 즉 환경 오염이 심하다는 이야기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폴리머를 가지고 코팅을 합니다. 코팅을 함으로 해서 화학비료에 빨리 녹는 용해성 문제를 극복을 했습니다. 삼농바이오텍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하병연입니다. 국내 최대 비료 회사의 연구원으로 약 한 17년 정도를 근무를 하다가 현재는 경상대학교 학술 연구 교수를 겸직을 하면서 삼농바이오텍을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학비료가 국내에 소개된 지 약 한 40여 년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가지고 많은 문제점을 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화학비료의 문제점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삼농바이오텍을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브랜드 명으로서는 타임코트라는 제품으로 작물이 화학비료의 성분을 다 흡수를 하기 전에 화학비료가 외부 환경으로 빠져나갑니다. 즉 환경 오염이 심하다는 이야기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학비료의 표면에 폴리머를 가지고 코팅을 합니다. 코팅을 함으로 해서 화학비료에 빨리 녹는 용해성 문제를 극복을 했습니다. 그게 최장 시간으로 100일, 한 200일까지도 조절 가능합니다.
NRM 기술이라고 해서 양분 관리 기술입니다. 양분 관리 기술은 작물이 생육 단계에 따라서 양분의 종류와 양이 달라지는데요. 타임 코트를 시비를 해서 정확한 양분의 양과 종류를 공급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화학비료의 시비량을 최대 95% 정도까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양분 효율을 최대한 높여서 화학비료의 소비량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끔 만드는 제품입니다. 현실적인 당면 문제는 시제품이 나왔지만 이것을 다시 상업화 공장을 건설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건설 투자비를 받을 수가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인력을 어떻게 충원을 해야 되는지 VC 분들한테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예, 삼록바이오텍 대표이사 하병현입니다. 저는 이 영상에서 보셨지만 그 완효성 비료라는 비료를 제가 대충 해보니까 한 6년 정도, 27년 정도 이 완효성 비료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한 우물을 굉장히 깊이 팠는데 그 깊이 파니까 뭔가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저희 회사는 사실상 여직원 한 명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대부분 다 연구개발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비료만 했는데 지금은 이제 공장 설계까지 또 가능하게 되어서 공장 건설비 자체를 굉장히 한 반 이상 정도를 줄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비료는 어떤 비료의 양분을, 비료 자체를 연구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작물을 연구하는 겁니다. 어떤 작물이 어떤 비료 성분을 어떻게 공급을 해주는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시간과의 싸움이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한 20여 년 동안을 어떻게 보면 비료 연구보다는 작물에 대한 그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뭐 단순하게 완효성 비료만 소개되어 있는데 여기서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더 나아가고 있는 것은 이 비료를 시비를 해가지고 그 메탄화제, 그러니까 그 메탄 저감 미생물을 분해하는 미생물 활동을 저해시켜서 농경지에서 메탄 발생량을 저감할 수 있는 비료를 현재 개발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 또한 거기에 또 더 나아가서 비료의 어떤 성분을 강화를 시켜서 어떤 생육 단계에 어떤 성분을 특정하게 빠져 녹게 용출되어서 녹게 해서 기능성 작물을 이렇게 키우는 것이 저희들이 그런 연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뭐 돌산갓에 이제 톡 쏘는 맛이 있을 겁니다. 돌산갓 김치를 먹어보시면은 그게 이제 시니그린이라는 성분인데요. 그 시니그린 성분을 좀 많이 녹게 하면 항암 성분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런 것을 좀 연구 개발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쌀도 보면 뭐 그 쌀 안에 이제 거기에 이제 뭐 칼슘 쌀이라든지 뭐 철분 쌀이라든지 그게 그 칼슘 함량이 기존 시중에 나온 쌀보다 한 4-5배 정도 많이 모으는 그런 형태의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여기서 궁금했던 것은 저는 지금까지 한 20여 년 동안을 연구만 했습니다. 사실상은요. 연구만 했고. 그래서 사업화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많이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또 마찬가지로 저도 창업을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결국은 자기의 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길을 만들어서 가게 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한 과정 중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는데 결국은 제가 창업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완효성 비료에 관련된 부분은 전체 플랫폼을 어떻게 보면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그 시드 머니가 사실 필요가 없거든요. 커머셜라이징을 하기 위한 투자금을 받는 것이 좋은 방안인지 아니면 이 전체 일련의 플랫폼 자체를 그냥 다른 기업에 필요한 기업에 넘기는 것이 더 좋은 건지 아니면 이걸 건설 자금을 일정 부분 받아서
밸류업을 좀 시켜서 후에 이렇게 이제 한번 엑시트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26년간 이제 비료만 연구를 하고 사업을 하신 뭔가 옛날 개그 프로그램 뭐 달인 이런 예, 그런 느낌이 나는데 혹시 좀 이제 시드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뭐 바로 이제 공장 설비로 갈지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좀 어느 정도 그 규모의 금액이 필요하신 건지 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예, 그 커머셜라이징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은 필요 없고요. 일단 첫 스타트는 저희들은 한 50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50억 정도 규모면 50억 많이 하시는 금액인 것 같고 많이 네. 네. 제가 이제 네. 이 생태계에 있다 보니까 좀 제조업 팀을 좀 많이 만나고 제조업 투자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면은 제조업 투자가 참 어려운 게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사실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희가 소위 말해서 엑셀레이터가 할 수 있는 시드 투자로서 커버가 안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기업들의 잠재적 포텐을 생각하다 보면은 코스닥에 있는 제조업들 시가총액 뻔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밸류에이션을 또 많이 해줄 수가 없어요. 이러한 갭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는 분야이긴 하고요. 현실적으로 뭐 저도 좀 제조업을 많이 하는 오래된 하우스들이랑도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어떠한 성과를 안 갖추고 본인의 공장이 없는데 VC들이 그렇게 큰 돈을 투자하는 경우는 막 핫한 트렌드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그린 뉴딜 뭐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조금 어렵다고 봐지고요. 좀 현실적인 조언한다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만약에 이거를 M&A를 해서 팔지에 대한 고민, 또 그게 아니고 내가 직접 한다고 하면은 차라리 기본화 신보 중진공은 오히려 플랫폼 서비스보다 제조업 투자 융자는 더 많이 해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하는 게 좀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거의 드려서요. 근데 조금 연구원을 20년 하시고 이제 창업을 하시다 보면은 아마 농학 같은 거 전공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합성이나 이런 데서는 정말 탁월하시겠지만 실제 필드에서 우리 농분들이 농업하시는 분들이 왜 그걸 모르겠어요. 저희 뭐 비료 많이 나가는 거 그냥 싸니까 쓰는 거잖아요. 과연 우리가 폴리머를 이렇게 해서 서스테인즈 릴리즈 형태로 만들었을 때 그 농업하시는 분들이 파는 그 쌀값은 나올지, 이런 것에 대한 정말 면밀한 게 돼야 이게 과연 가치 있는 프로젝트인지. 뭐 학교에서 연구하는 거는 얼마든지 좋죠. 뭐 폴리머 자체가 뭐 비싸기도 하니까 폴리머 뭐 우리 그러니까 환경에 뭐 좋은 뜻에서 하는 거는 좋은데, 우리가 팔 데가 없으면 그거 딴짓 좀 다른 일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생산성이 있을지, 그다음 우리 실제 농업 현장에서 진짜 필요로 해서 그냥 갈구하는 그런 제품인지, 아니면은 정말 환경 오염이 심각해가지고 정부에서 뭐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싶은데 뭐 제품이 없어서 못하던 거를 우리가 해소를 했는지, 그런 게 미리 어느 정도 그런 뭐랄까 우리의 정체성이 확보가 돼야, 사실 그런 게 있고 논리가 타당하면은 돈 투자해가지고 공장 짓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뭐 다만 이제 또 화학 비료라 조금 다르긴 합니다. 이거는 케미컬 공장이라서. 그래서 일단 저는 그 지금 하시는 거 가지고는 연구 프로젝트가 정말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에 대한 고민을 좀 먼저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그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 이 얘기에서 뭐 해명 같지만 작년에 저희가 실제적으로 그 비료 제품 타임코트가 나왔습니다. 3월달에 나와서 이게 첫 번째 타겟이 뭐냐면 그 코팅 비료에서 가장 기술이 높은 기술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그 오스모 코트라는, 제가 상품명을 말해도 되겠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런 게 제품인데요. 거기 제품하고 비교를 할 수 있는 그 제품이 나왔고, 또 그걸 가지고 그 하해 농가에 작년에 그 시범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경상대학교에
연구 용료를 해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비교 실험도 했고, 그래서 검증에 대한 부분은 다 끝났습니다. 끝났다기보다는 하여튼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거기에 계셨던 농가분들이 다시 재구매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딸기를 또 작년에 또 구매하셨던 분들도 다시 올해 또 재구매를 하고. 그런데 그게 이제 가격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은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이제 수입 코팅 비료가 한 포대기 한 16만 원 하는데 저희들은 한 8만 원 정도, 절반 정도 가격 떨어뜨렸고요. 이건 특수한 그 비료이고, 저희들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수도작입니다. 벼인데 일반 비료에 세 포대를 쓸 거를 저희들은 한 포대만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가격을 동일시하게 되면 이 비료 시장이 아마 넘어올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화학 분야시니까요. 저희 특화된 펀드들이 있어요. 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보통 출자하는 농식품 펀드들이 그런 거를 많이 하고요. 그거 전문으로 투자하는 회사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쪽으로 좀 접근 먼저 해보시면 관심 많이 가지실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좋은 정보들을 많이 얻어가신 것 같아요. 네, 이제 자금의 출처가 많고 사실 농업 쪽에 이제 펀드도 많고 융자도 많이 나오고 다양한 루트가 있으니까 약간 VC 입장에서 바로 이렇게 VC로 가려면 약간 좀 논리가 조금 더 갖춰질 필요는 있겠으나 그런 거 준비하시고 네, 나머지 경로들도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댓글창 보면서 되게 재미난 게 울산이라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비료 전문가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댓글창에 그 농약과 비료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어요. 이게 약간 따로 육성을 하나요? 이제 울산에서 되게 이제 진귀한 풍경을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우선 스타트업 대표님들의 좀 준비된 질문은 다 받아봤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자리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여기 객석이나 아니면 또는 그냥 마지막으로 이 질문 꼭 좀 해보고 싶다 하면은 이제 한 가지만 좀 다뤄보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손 드신 분이 있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3년 안에 2호 채널에 등장을 꿈꾸는 릴레이티켓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이상우라고 합니다. 저희는 사용부터 중고 거래까지 가능한 모바일 회원권 서비스를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당장에 저희가 사업을 이제 영위한 지는 6개월 정도 됐는데 당장에 아마 다음 주부터 공식 런칭은 6월이지만 그 전에 이제 사전 제휴 매장 업체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음 주부터 이제 영업을 다녀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분들은 기술 창업이 거의 대부분이시지만 어떻게 보면 BM 위주의 서비스들도 창업을 꿈꾸는 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팀들은 오히려 이게 투자자로서 더 판단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술 창업은 시장이 얼마 있고 이 기술이 얼마짜리다가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BM 위주의 사업들은 그게 정말 어렵다고 이제 다른 투자자분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저같이 이제 막 시작하는 6개월, 1년 차 스타트업들을 위해서 어떤 지표들, 어떤 키밸류들에 좀 집중을 해서 모아봐라. 예를 들면 유저 수라던가 초기 매출이라던가 어떤 밸류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게 어느 정도 값이 돼줘야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혹시 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답변 들어보기에 앞서서 좀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BM의 회사고 이제 제공하는 밸류는 어떤 거고 좀 어떤 수익 모델 이런 걸 생각하고 있는지 간단히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희는 헬스장이나 헤어샵 이제 구독형 상품이 원조죠. 근데 회원권들을 모바일로 담아서 이제 유저들끼리 직접 매장의 정보를 조회하고 구매도 하고 또 이제 개인 간의 거래도 이제 인앱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해주는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제 뭐 BM 같은 경우에는 역시 가장 기본적인 판매 수수료와 이제 광고 노출 수수료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유저가 쌓이고 이제 제휴 매장들이 쌓이려면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저희도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투자자들에게 어필을 할 수 있으려면 유저 수가 얼마 이상은 돼야 된다, 혹은 제휴 매장이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거를 딱 잘라서 말씀을 사실 듣고 싶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헬스장 회원권을 천하 통일하겠다. 저희는 이제 문화생활 회원권을 전부 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시드 단계신 거죠, 지금? 사실 저희 아직 시드도 지금 유치를 하진 않고요. 이제 이번에 예비 창업 패키지는 청년 창업 사관학교에 선정이 돼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막 시작을 하신 그런 스타트업인데 혹시 이런 스타트업이 딱 왔을 때 좀 어떤 대화를 나눠요, 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유저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공급자 풀을 먼저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공급자 풀이 뭐 100개가 있다고 해서 유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유효한 공급자 풀을 확보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그거를 전국적으로 먼저 시작하시는 것보다는 특정 뭔가 테스트베드가 되는 지역으로 해서 뭔가 유의미한 시장 데이터를 뽑은 다음에 그 어떤 쪽으로 더 확장을 해야, 공급자 풀을 어떻게 더 확보를 해야 더 유저수를 확보하는 게 유리하더라, 뭐 이런 것들을 추론할 수 있게 한 다음에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유저풀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단계부터 뭐 특정해서 몇 개의 공급자 풀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닭과 달걀의 문제가 있지만 공급자를 먼저 모아야 된다. 그 특정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 만약에 진짜 초기 투자를 할 때 좀 이 아이템을 들었을 때 뭘 보실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여기서 이제 초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하우스니까 말씀을 드리면은 초기 투자자분들이 뭔가 지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교문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처음 보는 거는 그런 걸 보잖아요. 그냥 기획력, 이 사람의 기획력이 어느 정도이냐, 그리고 이 사람이 과연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만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제가 이걸 그래서 이제 4년 가까이 하면서 느꼈던 건데, 초기 투자 심사를 할 때는 사실은 이 대표자를 오래 만나고 오랜 기간 보면 볼수록 성공 확률은 높아진다라고는 사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투자로서 초기 투자하는 심사위원한테 어필하기보다는 그냥 이런 자리에서 관계를 형성하면서 그냥 고민 상담을 하든지 아니면 멘토링을 좀 받으면서 본인이 어떤 사람이고 이 아이템이 어떤 것인지를 좀 보여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6개월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을 때 얼만큼 성장했는지를 심사위원이 자연스럽게 알게